그러니까 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처음 본 건 그 1987년 그 6월 항쟁 이후에 그 부평역에서 그 김대중 그때는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서기 전이죠. 나서기 전에 대중 연설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부평역 앞에서. 그때 저는 이제 노동 현장에 좀 있었는데 그때 제 지금 아내인 이제 여자친구하고 둘이 그 연설을 보러 갔었죠. 1987년 부평역 연설을.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쨌든 그 학생운동권이나 노동운동권에서는 정치인 중에서는 김대중은 정치인 이야기보다는 약간 제야 인사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김대중을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가 꽤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듣기로는 뭐 장충단 1971년 장충단 연설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정치인 중에서 가장 연설을 대중연설 잘한다라는 그 전설처럼 이제 저희는 들었기 때문에 한번 그때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그 가택연금이라든가 정치활동 금지 같은 게 다 해제되고 처음으로 이제 대중연설을 하는 자리였을 거예요. 그리고 부평역에서 한다길래 서울에서 가깝고 그래서 제 여자친구와 같이 둘이 가서 그 연설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저는 처음으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뵀던 때죠. 보니까 정말 연설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 기억이 아직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난 거는 제가 한겨레 신문 들어온 다음에 정치부 기자로서 1대1로 본 적은 없고 이제 한겨레 정치팀하고 만나고 그럴 때 같이 뵌 적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 명이 같이 보는 거였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뚜렷한 거기에 대한 기억은 사실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2000년 8월에 제가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이제 그때 다시 뵀죠. 그때는 조금 가까이서 진짜 프라이빗하게 조금 가까이서 이렇게 뵐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죠. 예. 전 89년에 입사해서 사회부에 한 4, 5년 있었고 그 다음에는 거의 정치부에 있었습니다. 그 1992년 대선 때부터 뭐 잠깐 뭐 워싱턴 특파원도 갔다 왔고 한 적이 있지만 현장 기자는 거의 정치부 기자를 했죠. 하다가 2007년 대선 때 이제 정치부장으로서 2007년 대선을 봤었고 그리고 2012년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싸웠던 2012년 대선 때는 편집국장으로서 그때 대선을 치렀고 그러니까 제 사실은 기자 경력은 거의 그 정치부 그리고 선거 대선과 총선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왔던 그런 것 같아요. 또 미국 특파원 할 때도 그때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했는데 그때도 2004년 미국 대선이 있었거든요. 조지 W. 부시하고 존 케리가 붙었는데 그때도 미국에서 이제 현장 취재를 좀 여러 번 갔었고 아무튼 뭐 기자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사실은 선거와 그런 거 빼놓으면은 사실 별로 얘기할 게 없습니다. 일단 87년 대선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당시는 어쨌든 민주정부가 수립돼야 한다는 강렬한 열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 다수의 국민들 사이에. 왜냐하면 6월 항쟁의 성과물로 이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고 그거에 따라서 대통령 직선제가 그해 12월에 선거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민주진영이 정권을 잡을 것이라는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이른바 김대중, 김영삼, 양김씨가 분열하는 바람에 대선에 실패를 했죠. 그때는 그런 기억들이 많아요. 저는 그때 이제 노동운동권에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그 싸웠던 기억들. 그러니까 DJ를 지지하냐, YS를 지지하냐.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시 이렇게 운동권의 가치라든가 지향으로 보면 DJ가 훨씬 가깝고 DJ가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가 많았지만은 현실적으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그 리버럴하고 조금 더 이렇게 중도적인 성격, 즉 표의 확장성이 강한 YS를 지지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대립해왔고, 그 당시 기억은 아무튼 뭐 이렇게 회의라든가 뭐 이렇게 모임 같은 거 하면 굉장히 좀 치열하게 싸우고, 그것 때문에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졌던 기억들, 그런 기억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1987년 12월 대선에서 결국 노태우 씨가 당선됨으로써 그때 느꼈던 그런 어떤 좌절감 같은 것들,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저도 사실 이제 노동운동을 그때 하다가 그 이듬해 이제 노동운동을 접고 한겨레 신문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죠. 그 이듬해. 근데 1992년 돼서는 이제 제가 정치부 기자로서 치렀던 거니까, 그때는 저는 그 YS를 담당했었습니다. YS 담당해갖고 매일 아침마다 YS 집에 가서 뭐 조깅도 같이 하고 밥도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른바 그 당시 민자당 말진이었죠. 말진이었는데, 1992년 돼서는 어쨌든 그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 YS가 될 거다라는 그런 대세론이 워낙 강했던 시기거든요. 3당 합당에 의해 갖고 민자당이 만들어졌고, 또 YS는 그 인구가 많은 영남 출신 후보고, 그에 비해서 DJ는 호남 출신이고, 그래서 이건 뭐 그 이제까지 뭐 정권 교체가 된 우리가 전례가 없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취재를 하면서도 저도 그렇고 또 이제 한겨레 신문 정치부에도 다수는 취재를 하긴 하지만은 이건 YS가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약간의 생각들을, 선입견 같은 것들을 좀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1997년 대선이나 2002년 대선처럼 막 가슴을 뛰게 하고 막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던 그런 기억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1992년 대선. 그리고 결과도 결국은 그렇게 돼 버렸죠. 아무리 이제 정주영 씨가 국민당 후보로 나오긴 했지만은 결국 이제 YS가 되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는 워낙 강고한 보수 우위의 사회였으니까 어쩌면 그게 되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열정도 좀 상당히 떨어져서 취재를 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일반 신문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겨레 신문이야 워낙 그 당시에 권위주의 정권에 반대하면서 그 노태우 뭐 김영삼 그 3당 합당을 반대하고 비판하면서 탄생하고 쭉 성장해온 신문사였기 때문에 야, 우리 당 후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은 안 나고, 사실은 한겨레 신문 기자들이 그 당시에 다수가 어쨌든 1980년대 민주화운동 하다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갖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일종의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언론운동 한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뭐 내가 출입하는 당의 후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보다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 그 당시에 정말 민주화가 그리고 정권 교체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굉장히 요원하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 요원하는 생각 속에서도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그 바꾸려면 어쨌든 김대중 후보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데 대한 강한 열망들이 한겨레 신문 내부에는 좀 가득 차 있을 때였죠. 어쨌든 정감이 있던 정치인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한겨레 신문이 1988년 탄생할 때 DJ도 그 몇천만 원을 이렇게 내셨고, 한겨레 신문 주주고, YS도 그 당시엔 통일민주당 총재였으니까 몇천만 원 내갖고 그 둘 다 한겨레 신문의 주주였는데, 그 뒤에 보면은 물론 이제 YS가 3당 합당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좀 YS에 대해 비판적이었거든요. 한겨레는 전반적인 논조가 그 약간 친 DJ, 뭐 바깥에서는 뭐 사실 그때 한겨레 신문을 DJ 신문이라고 부르기도 했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좀 DJ 쪽에 이렇게
가까운, 왜냐면 그 DJ의 가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한겨레하고 맞는 측면이 상당히 있으니까. 그래갖고 YS는 굉장히 좀 서운함도 있었고, 특히 3당 합당한 이후엔 저희가 굉장히 많이 그 YS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한겨레에 대해서 섭섭하고 싫어하고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진이었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상도동에 갔는데, 그러니까 가끔은 제가 아주 일찍 가면 기자가 저 혼자밖에 없어서 YS하고 이렇게 둘이 2층 응접실에서 앉아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마 요즘 정치인들 같으면 진짜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신문사 기자가 와 있으면은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아예 얘기를 안 할 텐데, YS는 그러지는 않고 그래도 꼭 어쨌든 얘기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 그때 했던 얘기가, 내가 한겨레 신문 주는데 한겨레 신문은 맨날 나만 이렇게 비판하고 그런 불만을 토로하긴 하지만 적어도 기자한테 이렇게 냉담하게 벽을 치지는 않는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YS는 상당히 그 점에서는 뭐 폭이 넓은 정치인이었고, 또 그 당시의 전반적인 정치 분위기가 아무리 이렇게 자기를 비판하는 언론이라도 그 언론과는 어쨌든 그 대면을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좀 상당히 정치권에 좀 팽배해 있던 그런 좀 열린 시대였죠. 지금보다는 훨씬 그 진영 간 대립이라든가 갈등이 좀 훨씬 적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말진이니까, 말진은 가장 밑에서 움직이니까 말진들은 사실 그걸 경험할 수는 없을 거고, 일진이나 이진들은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일진들 같은 경우는 이른바 YS하고 친한, YS 흔히 장학생이라고 불렀던 그런 아주 친한 기자들은 굉장히 챙겼을 거고, 그건 YS뿐만 아니라 그 YS 측근들이 챙겼을 거고, 그에 비하면 이제 한겨레 신문 기자들한테는 그런 뭐 사적으로 챙기거나 몰래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촌지를 준다거나 하는 것들은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관계, 공식적으로 어느 신문을 이렇게 잘해주고 어느 신문 못해주면 공식적으로는 똑같이 하지만 뒤로 비공식적으로는 YS의 친한 기자들은 별도로 뭐 자기들끼리 술도 마시고 저녁도 먹고 촌지도 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한겨레 신문은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저희는 오히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때 제가 이제 민자당 말진이었는데 YS보다도 뭐 허주라거나 김윤환이라든가 민정계 쪽 인사들하고도 오히려 굉장히 친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민정계 쪽은 한겨레가 YS를 그렇게 그냥 세게 비판하니까 민정계 쪽 입장에서도 어떤 적의 적은 친구라고 한겨레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잘해주는 측면이 있었고, 오히려 민정계 인사들하고도 굉장히 좀 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97년 대선 때도 저는 이제 쭉 그 당시 여당이던 민자당, 신한국당이었죠. 신한국당 출입 기자였고, 그래서 그 당시 이회창 이제 후보를 마크를 했었죠. 이회창 후보를 마크하면서 대선을 지켜봤는데, 그 당시는 진짜 굉장히 피가 마르는 그런 접전이었고, 또 나라 사정도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IMF가 오고 그런 상황에서 대선이 열렸기 때문에 아무튼 굉장히 그 당시엔 긴박했고, 정말 분초마다 이렇게 상황이 바뀌는 듯한 어떤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느낌 속에서 대선을 치렀던 것 같아요. 한겨레 신문사 편집국 분위기도 굉장히 그랬고, 그래갖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엔 진짜 모든 기사, 이제 12월 정확히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대선일이 있으면 누가 대통령이 될지에 따라서 그 다음날 신문은 미리 좀 제작을 해놓거든요. 왜냐하면 그 밤중에 이렇게 다 제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1면, 3면, 5면처럼 그날의 이제 선거 결과를 담는 면들은 그날 제작하지만 그 이외에 이제 새 대통령에 관한 기사라거나 앞으로 이제 전국 운영이라든가 또 뭐 대통령의 사람들 같은 그런 기사들은 미리 다 제작을 해놓는단 말입니다. 그다음 정치부에서 DJ가 될 경우, 이회창이 될 경우 거의 그 신문은 그러니까 두 개를 미리 만들어 놨었어요. 만들어 놓고 만약 DJ가 되면 이걸 그냥 인쇄하고, 이회창이 되면 이걸 인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상황을 지켜봤던, 정말 피가 마를 듯한 어떤 긴박감 속에서 선거를 치렀던 그런 때였습니다. 2002년도 마찬가지였지만 1997년은,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IMF도 있고 또 이인재 씨가 이제 탈당을 해갖고 그게 이회창 후보의 패배에 이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리고 DJT 연합도 이루어졌고 여러 가지 김대중 대통령에겐 좋은 정치 환경이 적용됐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현대사에서 한 번도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전례가 없기 때문에 여론조사상으로는 조금 DJ가 앞서는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이 저러다 뒤집어지겠지 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관료들도 이렇게 만나면은 걱정은 안 했어요. 아유 뭐 정권이 바뀌겠나. 그러니까 정권이 안 바뀌는 게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죠. 지금처럼 선거하면 여야가 이렇게 5년마다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생각을 못했고 보수 정권은 뭐 거의 영원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DJ가 조금 앞서 나가더라도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제 개표 결과가 TV에 이렇게 나올 때까지도 불안하고 굉장히 긴박함의 연속이었던 그런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그날 투표 날 그냥 12월 17일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회창 마크맨이었으니까 그때 투표가 끝나고 그 당시에 대선 직전에 그 한나라당하고 조순 총재가 아마 민주당이었을 거예요. 민주당하고 합당을 했어요. 둘이 조순 총재가 이제 한나라당의 총재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 합당에 못하겠다 나는 이회창 지지 못하겠다 해갖고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김부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으로 갔던 거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날 투표를 한 날 오후 한 5시쯤인가 이회창 후보가 저기 삼청동의 어디 한정식 집에서 조순 총재하고 둘이 저녁을 했어요. 저녁을 먹는데 저는 이제 당연히 마크맨이니까 따라갔죠. 그래갖고 두 분이 저기 방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앉아 있고 기자들은 저 홀에 이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데 6시 그때 아마 6시였을 겁니다. 6시 이제 투표가 끝나고 TV 화면에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딱 발표가 됐거든요. 딱 발표되는데 DJ가 1%인가 뭐 1.1%가 이기는 걸로 딱 발표가 된 거예요. 그 순간 이렇게 방을 보니까 그 이회창 후보하고 조순 총재 얼굴이 완전히 그냥 굳고 그냥 흑빛으로 쫙 변하는 그 순간이 딱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실 후보 입장에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뭐 자기들이야 자기가 이길 것으로 생각을 했을 텐데 더구나 이제까지 뭐 선거로 이렇게 정권이 바뀐 전례가 없으니까. 근데 막상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그렇게 딱 DJ가 이기는 걸로 나오니까 놀라고 이렇게 진짜 믿을 수 없다는 그 표정. 그게 그날 밤에 어떤 그 광경 중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물론 이게 출구조사니까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하고 한나라당 당직자들도 개표를 보고 그랬는데 결국은 뒤져주지 않았고 새벽인가 근데 개표가 이제 한 2시 3시쯤이면 이제 거의 났으니까 새벽인가 저도 한나라 당사에서 그 개표 방송을 보고 이제 기사도 다 이제 마감을 하고 그 당사 앞에 있는 목욕탕 그 당시에는 사우나들이 24시간 하고 그랬었거든요. 사우나에 좀 목욕하러 갔었어요. 목욕하러 갔는데 마침 그 사우나에 누가 있었냐면 그 지인영 의원이라고 나중에 국회의원 용산에서 국회의원 3선인가 4선 하시고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 장관도 했던 분인데 그분이 그 사우나에 와 있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저기 지켜보다가 이제 완전히 대사 기우니까 사우나에 목욕을 하러 온 거예요. 그거 둘이 잘 알죠. 진영 의원은 이회창 총재 당시는 굉장히 최측근이었거든요.
당시는 의원은 아니었지만 둘이 그 목욕탕에 가갖고 사람도 별로 없죠. 새벽 2시니까 뭐 새벽 2, 3시쯤 됐으니까 둘이 그 온탕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때 완전히 그 진영 변호사는 그때 변호사였는데 변호사는 넋을 잃고서 이렇게 그 온탕에 몸을 담그고 가만히 있더라고. 내가 그 앞에서 그 바라보면서 야, 참 그 얼마나 충격이 클까. 이게 선거란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한겨레는 굉장히 분위기는 사실은 좋아했죠. 물론 이제 언론이란 게 뭐 특정 정당을 지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이렇게 얘기 못하지만은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그 좋아했고 또 DJ가 어쨌든 진보적인 가치를 많이 갖고 있는 정치인이었고 또 한겨레에 대한 애정도 깊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당시에 한겨레는 어쨌든 굉장히 좀 업돼 있었다 그럴까? 굉장히 이렇게 그 분위기가 진짜 액티브하고 업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그런 우려도 물론 있었죠. 어쨌든 언론의 사명이라는 거는 권력에 대한 비판이니까 우리가 이제 DJ를 어쨌든 지지는 아니지만은 비판적으로 이렇게 지지하고 또 DJ의 경쟁자였던 권위주의 정부 한나라당과 신한국당으로 이어진 그 정부를 많이 비판해 왔지만 이젠 DJ 정부를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도 좀 있어갖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환호가 올라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보도의 스탠스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 갖고서 많은 고민과 좀 논란도 사실은 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겨레가 어쨌든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산물이고 특히 직접적으로는 1987년 6월 항쟁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내부는 그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주류의 생각들이 그대로 한겨레에 이렇게 옮겨져 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1980년대 어쨌든 정치권에서의 두 이렇게 거목은 DJ와 YS였으니까 물론 이렇게 DJ를 지지하는 그런 움직임이 운동권 전체에 많았지만은 YS를 지지하는 움직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어떤 제야 사회의 그 분위기와 기류가 한겨레에도 사실은 그대로 이렇게 옮겨와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라든가 긴장 같은 경우는 DJ가 집권한 다음에도 조금은 계속 이렇게 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이렇게 YS의 조금 더 우호적이었던 뭐 그런 기자들은 권력에 대한 비판을 조금 더 이렇게 강조하면서 한겨레 신문이 그렇게 스탠스를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반대로 1980년대부터 조금 더 DJ에 가까웠던 DJ의 노선을 지지했던 그런 기자들은 훨씬 더 이렇게 좀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DJ 정권의 수립을 바라봤을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는 DJP 연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데서 이렇게 나타나죠. 사실은 한겨레 신문 전반적으로 DJP 연합을 전 매우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비판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그래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냐라는 그런 좀 이렇게 용인론이 있었고 이거는 뭐 용인할 수 없는 가치의 문제다 해갖고 이건 뭐 계속 그 강하게 비판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사안 하나하나를 보는 어떤 노선의 차이라기보다는 그 온도차는 분명히 한겨레 신문에도 당시에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기자들 중에서 대통령이 뭐 국정 노트를 쓴다는 거를 안 사람들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고요. 왜냐하면 기자들 사이에서 그런 것들이 뭐 사석에서 와서 화제가 된 적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아마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들 중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이 회의를 하면 수석 비서관 회의라든가 아니면 부처와 장차관들이 참석하는 부처회의라든가 또 외부 인사, 외부 전문가들과의 회의도 많죠. 그런 것들에 참석하면은 꼭 이렇게 두꺼운 노트 갖고 와서 거기다 뭐 적고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를 본 사람들은 많겠지만은
그게 그 일기처럼 하나의 그 책자에 차곡차곡 쌓여진다라는 생각은 청와대에서도 아주 측근들 몇 명 외에는 사실은 별로 이렇게 그 의식하지 못했고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아마 대다수가 아니었을까. 기자들은 물론 몰랐고요. 예. 퇴임하신 다음에 그 몇 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김대중 평화센터에서 대통령이 국정노트를 썼다 해갖고서 국정노트 사진을 한번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 6, 7년 된 것 같은데 5, 6년인가 6, 7년 전에 대통령이 이런 국정노트를 썼었다면서 27권의 국정노트를 모아서 사진을 찍어갖고 언론에 배포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국정노트를 썼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고 그 내용은 그때도 물론 공개가 안 됐었죠. 안 됐고 그게 이제 처음 공개된 거는 지난해 2024년에 한겨레 신문에 제가 이제 한겨레 김대중의 국정노트 연재하면서 그 내용은 그때 이제 처음 공개가 된 거죠. 이게 공개가 그렇게 안 됐던 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어쨌든 이게 사적 기록물이면서 또 공적인 기록물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에 관한 거를 썼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공개하는 데 대한 부담감 같은 것들이 있었던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국정노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거의 한자로 써 있어요. 그것도 흘려 쓴 한자면 흘림체 한자고 또 일본식 한자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DJ가 초등학교를 일제시대 다녔기 때문에 일본식 한자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읽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여러 사람한테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해도 한자를 아시는 분들도 너무 흘림체고 일본식 약자 뭐 그런 것들이 섞여 있으니까 잘 못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읽기가 어려우니까 공개가 늦어진 겁니다. 저도 그렇고 그 기사를 쓰면서 굉장히 이 국정노트 해독하는데 사실은 해독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는데 저는 그 남궁진 문화관광부 장관 하셨던 1970년대부터 DJ 비서를 하셨는데 이 남궁진 장관이 한자에 조예가 깊어요. 남궁진 장관이 한자도 많이 알고 또 1970년대부터 이제 DJ 비서했으니까 DJ의 필체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궁진 장관이 많은 부분을 이렇게 좀 해독을 해 주셨습니다. 남궁진 장관의 도움을 받았죠. 많이 받았죠. 남궁 장관의 도움이 없었으면 사실은 저도 그 방대한 양의 국정노트를 아마 제대로 이렇게 해석해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기는 굉장히 좀 쉽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DJP 연대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비판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JP가 어쨌든 1960년 군사 쿠데타의 주역인데 아무리 그 권력을 잡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하고 손을 잡고서 권력을 잡는 게 맞는가? 그런 데서 굉장히 좀 비판적이었고 또 제가 청와대에 출입할 때도 그 당시는 뭐 2000년이니까 제가 이제 30대 한 초반 중반 나이였으니까 젊은 때였으니까 굉장히 권력은 비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호남에 너무 이렇게 많은 그 인사들을 등용한다거나 그 뭐 여러 가지 게이트 같은 것도 많고 이제 측근 그리고 아들 친인척 비리 같은 것도 나오는 것들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태도를 취했고 또 그런 기사도 많이 쓰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하나하나 미세한 부분들을 보면은 그것이 약간의 잘못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우리나라의 그 당시 위기에서 한국을 구해내고 우리나라를 한 단계 스텝업 시키는 데는 그것이 진짜 꼭 필요하고 불가피한 과정이 아니었나.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다보고서 할 수 있는 게 대통령의 중요한 어떤 자질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DJ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작은 부분들 게이트 뭐 진승현 게이트라든가 뭐 이용호 게이트 여러 가지 게이트 있지 않았습니까? 또 뭐 새 아들 비리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DJ의 어떤 정책적인 성취, 국정운영의 성공적인 면들이 많이 이렇게 좀 가려져 버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 지금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또 위기긴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지금은 진입했다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밖에 나가면 다 한국은 아시아의 선진국 하면 일본, 한국을 꼽으니까요. 다 부정하지 않는데 어느새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 됐던 거죠. 옛날에 개발도상국에서. 근데 그 기반이 뭘까? 결국은 1997년 IMF 상황에서 한국 경제를 구조조정하고 그때 IT, 정보기술 산업에 이렇게 거의 올인하다시피 했고 그걸 끌어올렸던 게 결국 그 이후 30년간 그 대한민국이 선진국까지 진입하고 또 대한민국의 경제가 성장하는데 발판이 됐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히려 그 우리는 DJ를 사실은 민주화 운동가 그리고 독재 정권에 이제 평생을 독재 정권에 맞서갖고 굴하지 않고 싸워서 그래서 대통령까지 오른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도 보지만은 오히려 그 19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보다도 사실은 더 이렇게 평가받아야 될 부분은 1998년부터 2003년 2월 퇴임할 때까지 5년의 어떤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간이 아닌가.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알려져 있지 않고 저평가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갖고 그런 것들을 한번 국정 노트를 통해서 알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어쨌든 지난해만 하더라도 뭐 올해 대선이 열려갖고 정권 교체가 되리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했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이제 5년간 앞으로 가는 건데 근데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대통령이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책임감도 좀 없는 것 같고 성실하지도 않고. 근데 대통령제 국가에서 어쨌든 나라의 운명은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 바람직한 대통령상 같은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게 그 윤석열 정부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하나의 그 아이콘으로서 국정 노트를 봤던 것입니다. 물론 이해창 후보 장점이 많은 분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해창 후보에 대해서 지금은 많이 비판을 하지만 아마 1990년대 중반 후반을 기억하시는 분은 진짜 대쪽 판사, 굉장히 그 국민의 신망과 존경을 받았던 분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그 원칙적이고, 그러니까 뭐 그 나름대로의 어떤 장점은 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IMF가 왔던 상황, 그러니까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과연 그 당시에 그 노동자들이라든가 서민들을 설득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어떤 국민 통합으로 이뤄갖고서 경제를 성장하는데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 가령 그 당시에 IMF로 인해 갖고 뭐 경제 구조조정, 은행 구조조정하니까 그 은행 노조들이 다 파업했던 거거든요. 파업했는데 DJ는 어쨌든 그걸 설득해낸 거거든요. 파업 풀어라. 지금은 이렇게 구조조정하지만 이걸 거쳐갖고 다시 경제화주면 다시 이제 고용할 것이고 지금 뭐 100명을 해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1000명, 뭐 10,000명, 수만 명이 해고될 수 있다. 그런 거 이제 노조에 설득해갖고 노조가 파업을 풀고서 어쨌든 그 당시 DJ의 그런 정책에 협조를 했던 건데 그렇게 노조라든가 그런 반대 세력을 설득해갖고 동의를 끌어낼 수 있었을까 이회창 후보는 전 그러지 못했을 거라고 봐요. DJ는 어쨌든 저기 노조라든가 또는 어떤 시민사회단체에서 믿음이 있었으니까 저 사람은 우리를 배신한 사람이 아니고 평소에 우리와 같이 싸웠던 사람이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양보를 하고 그 DJ의 설득에 이렇게 동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IMF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온 거 아닙니까? IMF가 온 책임은 사실은 정부에 있는 거고 대기업, 재벌들의 2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그들이 어쨌든 경영을 잘못하고 분식 회계하고 여러 가지 뭐 비리 저지르고 오너가 이렇게 돈 빼돌리고 불투명하게 경영하고 은행은 그 저기 뒷돈 이렇게 돈 받고서 기업에 부실 대출 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쌓여갖고 IMF가 왔던 건데 그 책임은 뭐 은행, 기업, 정부 이렇게 있는 거고 있는 건데 나중에 IMF로 경제가 무너지니까 이제 고통 분담은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한테도 야 너희도 고통분담하라고 요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노동자라든가 그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선 아 우리는 이렇게 나라가 망한 책임이 우리한테는 별로 없는데 왜 나라 망했다고 해갖고 저 진짜 책임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고통분담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할 말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설득해낸 게 사실은 DJ거든요 그때. 잘못은 지도층들이 저질러 놓고 고통은 죄 없는 국민이 당한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여러분과 같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그 IMF를 극복해낼 수 있었던 거고 그 점에서는 이회창 후보가 만약 그때 대통령이 됐더라면은 과연 그런 그 설득을 해낼 수 있었을까? 저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가장 필요한 자질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죠. 대통령은 뭐 성실해야 되고, 뭐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겸손해야 되고, 뭐 경청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덕목들이 있고, 그게 다 있어야 되는 건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그 지금이 아닌 그 다음을 내다보는 어떤 통찰력이라는 거 같거든요. 근데 이 통찰력은 사실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DJ의 국정 노트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야, 벌써 이때 이런 생각을 했나? 라는 부분들이 딱딱 보이거든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야, 이제 DJ는 대단한 사람이고 자, 그 시점에 DJ가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과연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대표적인 거 이제 두세 개만 들자면은 이제 IT 산업 쪽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전자정보라는 걸 하는데 그 전자정보위원회 만듭니다. 위원회 만들어 갖고 전자정보위원회 들어온 교수들이라든가 외부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DJ가. 근데 이렇게 우리가 컴퓨터를 쓰고 IT 고속도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초고속 인터넷망을 쫙 깔면은 이게 결국은 그 돈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컴퓨터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되지만 컴퓨터를 살 수 없고 컴퓨터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더 가난해질 수 있는 그런 그 부의 격차가 더 심해질 수 있는 그런 그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정보화를 하는 것들이 정보 격차로 인해서 그게 부의 어떤 격차로 연결되지 않게 그 사람들에 대한 저걸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노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요즘 얘기하는 정보화에 따른 소외라든가 그런 것들이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었거든요. 컴퓨터 하면은 뭐 다 컴퓨터 얘기만 했지. 우리가 정보 격차라든가 IT 소외 같은 걸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한 건 사실은 2010년 이후에 그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부터 그런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잘 쓰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유용한 무기가 되지만 나이 드신 분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또 스마트폰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정보가 뒤처져 갖고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라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이제 정보 격차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DJ는 이미 그거를 2000년 무렵에 회의에서 얘기하거든요. 그걸 보면 야 DJ라는 게 이런 것까지 이렇게 내자 보고서 정책을 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일본 문화 개방도 하고 문화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는데 그 국정노트 보면 이제 그런 게 써 있습니다. 문화가 한국인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분야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를 산업으로 이제 인식하고 문화에서 세계 최고가 되어야 된다. 그게 한국이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딱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문화에서 콘텐츠라든가 뭐 음악, 노래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나라라고 평가받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K-팝이라든가 K-영화 같은 걸 보는 거고 그런 게 바로 한국에 대한 어떤 그 위상을 높여주는 건데 사실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문화는 하나의 이게 뭐 진짜 저기 형이상학적인
그런 거지. 이거를 돈으로 얘기하면 약간 좀 저급하다고 보는 분위기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화는 산업이라는 생각을 당연히 안 했고, 문화는 예술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그 사회전반에 퍼져 있을 때 대통령은 문화를 문화로 보고서 문화를 산업으로 보고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그걸 위한 컨텐츠 진흥원이라든가 여러 기구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국정노트에 보면 그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그 진짜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그게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질인데 그런 자질을 가진 지도자가 1997년 IMF 때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로서는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2000년 총선에서 물론 이제 그때 새정치 국민회의죠. 거기가 많이 약진을 하죠. 약진을 하지만 여전히 제2당이고 1당은 저기 한나라당이 차지하고 그리고 자민련이 그 당시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합니다. 17석밖에 얻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DJ가 민주당 의원 3명을 자민련을 보내서 자민련을 교섭단체에 만들어주거든요. 이게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라고 그래갖고 그 당시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비판했습니다. 의원 꼬아주기라고.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민주당으로 당선된 의원을 저기 자민련으로 보내서 거기 그 원내교섭단체에 만들어준다는 건 굉장히 그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건데 DJ는 그렇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어쨌든 그걸 해요. 해갖고 자민련을 이제 원내교섭단체 만들어주는데 왜 만들어줬냐 하면은 어쨌든 국회에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국회 운영을 해나가려면 새정치국민회의 혼자 제2당인 새정치국민회의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 원내교섭단체 2개가 같이 연합해갖고 제1당의 한나라당을 압박해야지 국회 운영을 잘할 수 있고 입법을 잘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의원 꿔주기로 했던 거는 물론 그 공과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현실적으로 정치에 접근했던 게 DJ의 하나의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하나의 단면인 것 같아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진짜 욕을 먹더라도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걸 그대로 밀어붙이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현실주의자로서의 DJ의 면모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야당과의 대화죠. DJ가 재임 5년 동안에 여야 영수회담을 총 8차례 합니다. 이회창 총재와 7번 하고 조순 총재하고 1번 하고요. 그러니까 총 8번 하는데 5년 만에 8번 한 거는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이 한 거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 18년 동안에 여야 영수회담 딱 3번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대통령들도 거의 한두 번 정도밖에 5년 동안에 안 했습니다. 근데 DJ는 거의 1년에 2번 정도씩을 야당하고 만난단 말입니다. 이 여야 영수회담이 다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성과가 없어갖고 여야 영수회담 끝나면 언론들이 다 빈손회담이라고 비판하고 그랬거든요. 거의 유일하게 성과가 있었던 게 의약분업 사태 당시에 이회창 총재하고 만나갖고 합의를 하죠. 그러니까 의약분업을 추진하는 대신에 의사들이 요구하던 그 의사 정원 증원을 몇 년 동안 이렇게 보류하고 그리고 뭐 의사들에게 이런저런 혜택을 주는 그런 의약분업 사태 해결을 위한 합의를 여야가 하게 됩니다. 그걸로 의약분업 사태가 이제 종결이 되거든요. 그 외에는 사실은 여야 영수회담이 성과를 거둔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왜 만났냐 하면은 어쨌든 DJ는 꼭 성과가 없었더라도 자기가 추진하는 정책을 최대한 야당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야당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게 대통령의 책무다, 기본 책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회창 총재가 반대하고 까칠하게 나오더라도 어쨌든 나는 이걸 최대한 그 설명을 하겠다라는 생각에서 만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를 대통령이 가지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성과가 없더라도 어쨌든 야당 총재에게 설명하고 최대한 그 협조를 이끌어낸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없었죠. 대선에서 진짜 그
0.73% 차이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그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선 참패 이후에나 처음 만났고 그 만남도 거의 그냥 그거 한 번으로 끝나버렸는데, 즉 이렇게 야당은 어쨌든 배려하고 그 야당의 얘기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노력을 대통령이 갖고 있어야, 사실 야당 총재를 만나는 건 그 야당 총재 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그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최대한 그 내 정책의 우군으로서 끌어들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거죠. DJ는 그런 점에서는 어떤 가치에도 맞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적인 이득이 있다라는 두 개를 동시에 여야 영수회담을 자주 함으로써 좀 추구했던 게 아닌가 싶고, 그런 점은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은 저는 좀 배울 필요가 있다, 그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번에 어젠가 그저께도 여야 그 원내 대표들을 만났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아무리 야당이 자기를 공격하고 반대하더라도, 그리고 지금은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국회 입법에서 비록 야당이 반대해도 어떤 입법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도 최대한 야당에 이렇게 동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은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좀 DJ는 보여줬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게 성과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DJ 국정노트라는 거는 거의 일기 같은 거니까, 일기장과 같은 거니까 그 일기를 언제 썼는지는 아마 이호 여사밖에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뭐 아무리 가까운 측근이라도 이 관저에까지 항상 같이 있는 건 아닐 테니까 대부분의 국정노트는 아마 관저에서 쓰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낮에 집무실에서야 계속되는 회의하고 보고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정리할 시간이 없을 거고, 퇴근해갖고 관저에 들어간 다음에 저녁에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서 쓰셨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하루 전이나 이틀 전이나 뭐 정무수석실에서 올라온 거라든가 당에서 올라온 자료들을 토대로 이제 쭉 이번 영수회담에서 할 얘기들을 정리하셨겠죠. 그러니까 대단한 게 사실은 그 이전에 대통령들은 대개는 그 정무수석실이라든가 담당 부처에서 올린 그 회의 자료들을 그대로 이렇게 회의에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DJ는 어쨌든 그 회의 자료를 토대로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얹어갖고 자신만의 언어로 정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야 영수회담을 앞둔 그러한 굉장히 한 8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이회창 총재하고 영수회담을 앞두고 쓴 국정노트가 굉장히 길던데, 꼼꼼하게 무슨 얘기할지, 또 이회창 총재가 이런 질문하면 난 이런 답변하겠다는 것까지 쫙 적어놨는데, 그런 거 보면은 진짜 굉장히 꼼꼼하고 굉장히 준비를 하고서 여야 영수회담에 임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회창 총재가 굉장히 깐깐하거든요. 법관 출신이고 깐깐하기 때문에 작은 부분들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파고드는 스타일이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 갖고 거기에 대비해서 국정노트를 그렇게 자세히 쓰셨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기억으로는 6.15 정상회담, 이건 뭐 제 이제 어떻게 보면 흑역사이기도 한데, 6.15 정상회담의 합의문 중에 하나가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적정한 시기에 서울을 답방한다. 2차 정상회담은 서울에서 연다는 거였는데, 그래서 6.15 정상회담 이후에 모든 언론의 가장 큰 관심사가 언제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에 오느냐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2000년 8월 무렵에 청와대 출입한 이후에 항상 거기에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고, 그래서 뭐 경호실 쪽에도 계속, 왜냐하면 이제 김정일이 내려오면은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경호실일 테니까, 경호 문제니까 경호실이라든가 비서실에도 뭐 매일 밤마다 이렇게 전화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해 2000년 가을이었나? 김정일 위원장의 뭐 답방이 무르익었다라는 그런 관측이 굉장히 많고 그런 보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몇몇 신문들이 뭐 김정일 위원장 이번 달 내 뭐 서울 방문 가능성 뭐 그런 기사들이 실제 일면 톱으로 그때 여러 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이제 임박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도 진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다가 한 번은 그 밤이었는데 한밤중에 경호실에서 밤에 그 김정일 위원장이 내려왔을 때를 대비한 어떤 경호실의 훈련을 하는 거를 이렇게 밤에 제가 딱 캐치를 했어요. 그런 훈련을 한다는 걸. 그러니까 딱 그 훈련을 한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아 이건 좀 답방이 이제 임박했으니까 이 훈련을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경호실에 이렇게 쭉 두드려 봤더니 얘기를 안 하죠. 아 이건 뭐 나중에 답방할 때를 그 대비한 훈련이야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잘 얘기를 안 해요. 그 비서실에 이제 핵심 인사들한테도 전화했더니 다들 아이 그건 뭐 약간 애매하게 얘기해요. NCND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그쪽으로 이렇게 믿기 시작하면은 저 사람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지만 자꾸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청와대 이제 고위 당국자는 뭐 아주 중립적으로 이제 본인은 얘기를 했겠지만 나는 그 얘기를 야 이거 부인을 안 하니까 김정일 답방이 임박했구나 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여러 군데 이제 두드려보고 아 이거 김정일 답방이 이제 임박했다 해갖고 제가 한겨레 신문에 이제 일면 톱으로 그때 한 새벽 1시 반인가 그 김정일 뭐 곧 서울 답방 서울 방문해갖고 기사를 썼었거든요. 기사를 썼었는데 결국은 이제 오버가 됐죠. 오버가 됐고 그 당시 경호실에서 했던 훈련은 어떤 일상적인 훈련,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하면은 움직일 수 있게 했던 훈련인 게 이제 드러났는데 뭐 그래서 다행스러웠던 게 워낙 늦게 이렇게 그 제가 그때 기사를 불렀기 때문에 그 기사가 서울 시내 배달은 전혀 안 됐어요. 배달은 전혀 안 되고 유일하게 광화문 근처에 가판대에만 이렇게 깔렸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 됐는데도 제가 이렇게 오보를 낸 거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청와대에도 그 신문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광화문 그 중심 너무 늦게 기사를 불러갖고 광화문 중심 가판대에만 그 기사가 깔렸고 그래서 이제 거의 대다수는 제 이제 오보를 모르고 지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알죠. 저는 뭐 저와 이제 그 당시 정치부 데스크라든가 편집국장은 오보를 알았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 당시엔 그렇게 남북관계 진전에 모든 언론이 촉각을 곤두세웠던 시기고 조금 넓게 보면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졌던 시대가 저는 2000년 그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 20년간이 거의 유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사실은 동북아의 이제 전쟁의 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수그러들면서 진짜 그 평화가 안정적으로 유지됐던 시기거든요. 그 당시는 물론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또 한일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른바 김대중 오부치 선언 그리고 한일 관계도 굉장히 좋아졌고 또 한중 관계도 굉장히 좋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고 정말 동북아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한 20년 동안 그 평화가 유지됐던 시기 굉장히 그 드문 시기였고 하나의 그 굉장히 피어리어드를 장식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그때가 김대중 어쨌든 집권 김대중 남북 정상회담과 한일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런 김대중 대통령의 공로가 아닌가 싶고 물론 그 뒤에도 뭐 저기 연평해전도 있고 뭐 연평도 폭격도 있고 그리고 뭐 저기 금강산에서 뭐 우리 관광객이 북한 총격마다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20년 동안은 진짜 우리 국민들이 전쟁의 위협을 거의 느끼지 않고 살았던 시기가 아닌가. 근데 그것들이 2020년대 넘어서면서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사실은 굉장히 악화되지 않습니까? 진짜 언제 이렇게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고 더구나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대만 갈등 같은 것들도 이제 현실적인 위협이 돼버리고 이제 다시는 그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동북아 안정 시대가 다시 올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더 이렇게 어떤 김대중 대통령 그 뒤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그런
대외 정책의 성과들이 좀 아쉽고 그리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게 아니었어요. 지금 뭐 트럼프도 뭐 80 이제 넘었죠. 그리고 바이든도 80 넘어서 대통령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보면 그렇게 나이가 든 게 아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야당에서 뭐 저 늙어서 뭐 국장 치른다는 얘기도 했었고 뭐 치매다 뭐 암에 걸렸다 대장암이다라는 소문도 있고 그런 소문들이 굉장히 파다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DJ 본인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청와대 참모진 전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기자들도 야, 이게 대통령 건강에 굉장히 촉각을 기울이고 거기에 이렇게 취재를 많이 했죠. 혹시라도 밤에 이렇게 그 당시에는 청와대 그 앞에 지금은 그 국립미술관으로 변한 그 건물들이 옛날 수도통합병원이 국군 수도통합병원이 거기 있었거든요. 거기 대통령 전용 병실이 있었는데 혹시라도 밤에 이렇게 대통령이 글로 가지 않을까 굉장히 그 신경을 쓰고 촉각을 곤두세웠던 그런 때였는데 그 뒤에 이렇게 돌아보면은 사실은 시중에 그 나돌았던 그런 수많은 루머만큼 대통령이 건강이 좋지 않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은 상당히 건강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굉장히 잘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을 가졌는데 나이가 많다. 그리고 굉장히 야당의 어떤 악의적인 어떤 마타도 공격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많은 국민들한테 좀 퍼져 있었던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신장이 안 좋아갖고 2002년 임기 말에는 그 주치의가 신장 투석을 권유를 했거든요. 2003년 2월에 퇴임하시는데 2002년 한 10월, 11월쯤에는 그 주치의가 신장 투석을 하시라고 이제 권유를 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거부를 하죠. 거부를 하고 왜냐하면 신장 투석을 하면 하루 동안 거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퇴임하면 받겠다 해갖고 신장 투석을 그 이름의 보물을 미루는데 근데 그런 그 신장의 악화도 사실은 청와대 의료진이 쭉 체크를 해왔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저도 임기 말에 대통령을 이렇게 가까이서 뵈면은 굉장히 얼굴이 처체하고 야 이제 걱정이 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물론 이제 TV 카메라 앞에 설 때는 분장도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화사한 얼굴이 되지만은 정말 그 화장을 지운 맨 얼굴을 가까이에서 봤을 때는 진짜 걱정이 되는 저래 갖고 저거 또 업무를 하실 수가 있나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 좀 있었어요. 임기 말에. 그 정도로 어쨌든 힘들었는데 그거는 근데 보면은 어떤 육체적인 건강보다는 오히려 더 심리적인 타격. 그 당시 두 아들이 구속되지 않습니까? 홍업 홍걸 씨가 구속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측근 친인척 비리들이 막 나오면서 그런 데 따른 어떤 심리적인 타격과 힘듦이 당신을 더 이렇게 괴롭게 하고 디프레스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임기 후반기에는 사실은 이제 그때 민주당인가요? 새정치국민당인가요? 그 민주당 탈당을 하죠. 탈당하고 그런 것들도 어쨌든 그런 그 디프레스되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은 상황에서 좀 정치에서 손을 떼고 싶은 생각도 본인은 많이 있었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지금처럼 많지가 않았거든요, 숫자가. 그러니까 중앙언론사만 했으니까 뭐 중앙언론사들은 한 30명? 30명도 안 됐을걸요, 아마. 굉장히 숫자가 적었는데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중요하니까 되게 이제 장관들이라든가 뭐 민주당의 유력 중진들이 이제 와서 밥을 사요. 점심도 사고 저녁도 사고 그럽니다. 근데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 번도 이렇게 청와대 출입기자들하고 제가 밥 먹은 기억이 없으니까 노무현 장관이 그만큼 그 당시에는 이렇게 청와대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는 존재감이 좀 약했던 거죠. 이인재 의원은 그 당시에 이인재 의원이 당연히 그 차기의 가장 유력한 주자라고 그랬거든요.
이인재 의원은 두세 번 청와대 출입 기자들을 밥을 사갖고 제가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인재 의원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노무현 장관은 그때 이렇게 기자들하고 만났던 기억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진짜 2002년 경선을 앞두고 확 노무현 붐이 일어나면서 뜨기 전까지도 청와대 기자들의 정말 대다수는 저를 비워놓고 노무현이 대통령 후보가 되리라고 생각을 그때는 아마 해양수산부 장관 할 때는 생각을 못할 때였기 때문에 그 당시는 사실 그렇게 노무현 장관한테 기자들이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그래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노무현에 대한 제가 이렇게 들은 근데 박지원 비서실장한테 들은 얘기인데 언론사 세무조사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조중동 사주가 구속된 사태까지 가고 보수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반발을 하죠. 근데 그때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자들 만나갖고 언론은 언론의 길을 가고 정부는 정부의 길을 가면 된다. 그 세금이야 그 정부의 업무인데 당연히 그 세무조사 정기 세무조사는 해야 되는 건 정부의 권한인데 언론이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해서 안 된다. 언론은 뭐 비판할 거 있으면 비판하고 그렇게 가라. 정부는 정부대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의 어떤 언론 세무조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갖고 그게 조선일보의 일면 톱으로 이렇게 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이 결국 그 언론사 세무조사는 이게 정치적인 의도다. 이렇게 의도를 갖고서 한 거다라는 식으로 해갖고 뽑아갖고서 세게 이렇게 비판하는 기사를 씁니다. 그걸 보고서 박지원 비서실장이 그때 김 대통령한테 어쨌든 그렇게 조선일보가 그렇게 쓰면은 그것들이 보수 진영에 퍼지고 그게 여론으로 돼갖고 청와대에 어떤 그 부담이 되니까 제가 노무현 장관 만나갖고 좀 얘기를 좀 자제하라고 그러니까 언론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좀 당부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대통령이 하지마 하지마. 지금 누구도 민주당의 누구도 그 조중동이 무서워 보수 언론이 무서워서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못 하는데 노무현이니까 저 정도 얘기를 하지. 응? 그게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맞는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절대 그 노무현 그 장관한테 입 조심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DJ가 했다는 거거든요. 또 한 번은 DJ 임기 초반에 비서실장이 김중권 민정기였던 김중권 씨가 비서실장을 했는데 그 김중권 씨가 비서실장을 한 다음에 영남 출신이니까 DJ가 영남으로 이제 동진 전략을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김중권 씨를 민주당 대표로 보냅니다. 그때 보내니까 그때 노무현 그때 아마 장관은 아니었을 거예요. 장관은 아니었고 아마 국회의원이었나? 노무현 대통령이 그 김중권 씨가 대표로 오니까 기회주의자와는 연대는 할 수 있어도 기회주의자를 지도자로 모실 수는 없다. 그러면서 딱 그 비판을 하거든 세게. 그 얘기 듣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김중권 민주당 대표를 보낸 건 DJ 대통령의 뜻인데 물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옳더라도 어쨌든 그거는 대통령이 김중권을 대표로 보낸 거에 대한 일종의 항명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그 박지원 실장이 대통령한테 저기 노무현이 반발하는데 김중권 대표에 제가 그 노무현한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하니까 DJ가 이번에도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니 뭐 사실 그런 얘기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맞는 얘기고 그리고 김중권 대표도 더 긴장해 갖고 일을 할 거다. 그러니까 절대 노무현 한테 그 김중권 비판하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패기와 어떤 강한 의지,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정치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하죠. 대통령의 뜻을 담아갖고 이렇게 대표가 임명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 비판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노무현이 그렇게 해도 그거를 이렇게 용인하고 그게 맞는 얘기다라고 했다는 거는 어쨌든 DJ는 노무현에 대한 어떤 나름의 기대와 믿음 그런 것들을 마음속으로는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2002년 경선 대선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동교동계가
그때 좀 나눠지죠, 사실은. 이인재를 지지하신 분들도 물론 그게 많았지만은 또 노무현 지지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게 노무현이 노풍이 일어나갖고 노무현이 그 광주에서 승리하고 민주당 후보가 되는 과정에 어떤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거는 뭐 사실은 이제 뭐 권노갑 고문이라든가 박지원 실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사실은 잘 알 텐데 제가 들은 걸로는 그 당시 동교동계 다수는 사실은 처음에 이인재 장관을 지지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청와대 참모들의 기류는 어쨌든 노무현 쪽에 좀 가 있다라고 저는 그때 좀 느꼈어요. 그게 꼭 뭐 드러내놓고 노무현을 또 뭐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인재로 이길 수 있겠나라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 하고 어쨌든 이인재 장관은 그 당시에 어쨌든 저 당을 바꿔서 온 거 아닙니까? 그 97년 대선 때 그 저 한나라당을 탈당해 갖고 새로 정당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민주당으로 합류한 건데 그에 비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일관되게 이렇게 야당의 민주당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죠. 그런 데 대한 평가 같은 것들을 해갖고 그리고 박지원 실장이 어쨌든 박지원 실장은 사실은 DJ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박지원 실장에 대해서 호가호위한다는 그런 비판도 굉장히 많았고 저도 이제 그런 기사 쓰긴 했습니다만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면은 결국 약간의 그런 거 있을지 몰라지만 크게 보면 DJ가 딱 시키는 것만 했던 게 박지원이고 그래서 DJ는 박지원을 그렇게 신임했던 거라고 보는데 그때 박지원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무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뭐 저거 평가하고 뭐 그런 분위기가 있던 걸로 봐서는 저도 DJ의 속마음은 이인재보다는 노무현에게 그때 가 있었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제 2002년 12월 19일 대선인가 17일 대선인가 그렇죠.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정말 극적으로 승리를 하고 그 나흘 뒤인가 사흘 뒤인가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당선자가 오찬 회동을 합니다. 이른바 국정 인수인계죠. 근데 그때 또 역시 DJ는 꼼꼼하게 이렇게 국정 노트를 적어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당선자한테 할 얘기들을 쭉 적어오는데 그 대부분이 뭐냐면 국내 현안은 없어요. 대부분이 북한 문제 그리고 대미, 대일, 대중, 대러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얘기들이 거의 그 저기 국정노트가 한 6장 정도 되는데 거의 한 5장을 차지합니다. 그걸 보면은 어쨌든 DJ는 그 정권 재창출에 돼야 되겠다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남북 화해, 대화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동북아의 평화, 안정, 보조를 지킬 수 있으려면은 노무현이 돼야겠다. 만약 그게 정권 교체가 되면 그것 자체가 흔들려 버릴 것 같다라는 어떤 강한 우려를 했던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유일하게 그 국내 문제에서 언급한 건 딱 하나입니다. 언론사 세무조사.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서 언론사 세무조사는 탈세만 국한해서 했다. 그리고 관료들이 언론개혁 입법을 하자고 했지만 거절했다. 딱 이제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어쨌든 DJ가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떤 마음의 짐이랄까, 굉장히 그 마음에 두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DJ는 이게 언론사 세무조사를 내가 그 조중동을 손보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라 5년마다 모든 기업들은 정기 세무조사 하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법에 규정돼 있는데 유독 언론사만 사실 특혜를 받아왔던 거거든요, 그때까지. 모든 대통령들이 물론 YS 때 한번 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 5년마다 정기 세무조사를 언론사는 면제해줬단 말입니다. 근데 DJ는 자기 임기 중에도 이제 언론사 세무조사, 정기 세무조사가 돌아오니까
이걸 법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특혜를 줄 것이냐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나는 거기서 특혜를 주지 않고 그냥 법대로 했을 뿐이다. 법대로 해갖고 탈세가 적발됐을 뿐이지 이게 언론 탄압은 아니다. 내가 조중동을 손보려던 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좀 노무현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이유가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어쨌든 DJ는 그렇게 그 조중동의 공격을 받고 뭐 정말 DJ만큼 사실은 보수 언론의 공격을 받은 정치인이 없지 않습니까? 빨갱이, 뭐 대통령병 환자, 뭐 부정축제자, 그런 숱한 어떤 비난과 마타도에 시달렸지만은 DJ는 그래도 어쨌든 그 보수 언론하고 잘 지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1990년대에 그 새정치국민회의 때 비서실장이 정동채 의원이었는데, 정동채 의원이 저희 한겨레 신문 제 선배인데요. 정동채 의원 얘기가 그 당시 비서실장 할 때 조중동에 뭐 기사가 나거나 부탁할 게 있으면 자기를 보냈단 거예요, 사주한테. 그러면 그 DJ 명함,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김대중이라고 그 명함의 뒤에다가 뭐 방 회장님 아니면 홍 회장님 제 비서실장 정동채를 보냅니다. 설명 듣고 선처 바랍니다. 이렇게 자필로 만년필로 딱 써갖고 그 명함을 이게 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동채 비서실장이, 정동채 의원이 조중동 사주를 만나갖고 그 명함을 이렇게 딱 드리면서 말씀드릴 게 있어 왔습니다. 그럼 조중동 사주 입장에서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야당 제1야당 총재가 그 친필로 이렇게 딱 그 글을 써갖고 자기한테 보내면서 설명을 하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DJ는 참 조중동과의 관계를 잘 맺으려고 노력을 했던 정치인이거든요. 그럼에도 그렇게 조중동의 공격을 받았는데,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어쨌든 2002년 대선 때 조중동과 싸우면서 대통령이 됐단 말입니다. 조선일보와 인터뷰 안 하고 조선일보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죠, 오히려. 뭐 그러면서 그 싸웠어도 여론에서 밀리지 않고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DJ는 굉장히 높게 평가했고, 한편에서는 굉장히 좀 그런 부분들을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나는 그 보수 언론에 이렇게 당했지만은 그래도 그냥 또 보수 언론하고 평생 잘 지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노무현은 보수 언론이 이렇게 횡포를 부리니까 거기에 맞서 싸워갖고 오히려 싸우면서 대통령까지 됐다라는 것들을, 그 결기라든가 의지, 그리고 그런 어떤 강한 어떤 열망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좀 부러워했고,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그런 것들이 첫 그 국정 인수인계를 하는 자리에서 유일하게 국내 현안 중에서는 언론사 세무조사만 언급한 그런 메모를 노 대통령에게 남기지 않았을까, 그런 해석을 합니다. 뭐 미국에 대해서 또는 북한에 대해서 했던 그 국정 노트는 복사를 해갖고 그 노 대통령에게 함부로 줬다 그래요. 그건 김한정 그때 부속실장의 얘기인데, 물론 이제 원본은 이제 대통령이 갖고 있었지만은 함부 복사해갖고 노무현 당선자에게 주면서 어쨌든 이걸 참조하라고. 그 내용을 보시면은 그 대부분이 사실은 외국 정상들과의 회담에 관한 얘기입니다. 외국 정상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어떻게 정상회담을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대통령 아니면 느끼기 어려운 거거든요. 옆에 참모들이 있어서 참모들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고, 직접 그 정상, 외국 정상과 만나는 대통령이 느꼈던 생각, 저 정상은 저런 그 퍼스널리티를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 그런 것들을 후임 대통령에게 자세하게 적어서 전달해 준 사람은 사실은 DJ밖에 없죠. 그런 것들이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무형의 자산이고 유산인 셈인데, 레거시인 셈인데, 그런 것들이 노무현 정부에는 잘 이어져 왔던 거죠. 그러니까 박지원 실장이 어쨌든 DJ 집권 5년간에는 가장 신뢰했던,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은 박지원 실장이죠. 물론 잠깐 이렇게 청와대에서 떠나서 문화관광부 장관도 했고, 근데 문화관광부 장관 할 때도 대북 협상을 박지원 장관이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너무 이렇게 박지원이 2인자다라는 비판 때문에 잠깐 밀려났던 적이 있지만 다시 비서실장으로 임기 말에는 복귀를 하죠. 그런 점에서 보면 5년, 적어도 5년 만에 얘기한다면 박지원 실장이 가장 가까웠던 것 같고,
그렇게 박지원 시장을 신뢰했던 거는 일단 굉장히 성실합니다. 박지원 시장 굉장히 성실하고 또 DJ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딱 일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한겨레는 박지원 시장한테 상당히 좀 비판적이었어요. 많이 그 비판적인 기사 쓰고. 왜냐하면 DJ가 언론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 박지원 실장이 매일 조중동 찾아가서 조중동 기자도 하고 폭탄 좀 마시면서 그쪽 민원을 들어주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 한겨레에서 볼 때는 DJ가 언론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막고 조중동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박지원이다. 언론 개혁을 막는 저 주범이 박지원이다라는 생각을 해갖고 굉장히 박지원 공보수석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비서실장한테는 굉장히 비판적이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제가 취재를 하고 이렇게 보면은 결국 그렇게 조중동하고 이렇게 관계를 좋게 하려는 게 결국 DJ의 뜻이었고 DJ가 그렇게 하려고 했었고 그 이제 미션을 박지원이 수행을 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내 지시를 그대로 충실하게 진짜 잘 수행을 한다. 그리고 성실하다라는 게 박지원 실장이 그 당시 신임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였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결국은 DJ 정권에서 세 사람 뽑는다면 딱 세 명일 것 같아요. 권노갑, 박지원, 임동원. 그러니까 박지원은 어떤 비서실장으로서 국정보좌를 했던 측면이 있는 거고 권노갑 고문은 물론 집권 5년 동안에는 여러 가지 애정의 관계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목포 중학교 시절부터 굉장히 대통령과는 거의 친형제처럼 쭉 지내왔기 때문에 인사라든가 어쨌든 조직, 민주당 조직이라든가 호남을 관리하는 거는 권노갑 고문이 했던 게 맞죠. 그런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도 일어난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 점에서는 권노갑 고문에 대한 어떤 신뢰는 비록 약간의 애증은 있었어도 형제 사이에 약간의 애증이 있더라도 형제 사이가 갈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런 것처럼 역시 인사 조직 같은 거는 권노갑 고문이 많은 부분을 담당을 했었고 그리고 임동원 장관은 대북 관계는 임동원 장관이 했던 거고 그러니까 임동원 장관이 대북 관계에서 신임을 받았던 거는 그만큼 전략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고 DJ 남북 대화를 하는 DJ의 마음을 가장 잘 읽는 사람이 임동원이었기 때문에 임동원한테 그 미션이 갔던 거고 그렇게 세 사람이 사실은 김대중 정부 5년을 이렇게 어떻게 떠받드는 세 축을 굳이 고르자면 딱 세 명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DJ가 좋아했던 참모는 박선숙 나중에 공보수석을 했던 박선숙 대변인은 DJ가 굉장히 좋아하고 사적으로도 많은 얘기도 했고 또 박선숙 수석이 DJ한테 편하게 이렇게 쓴소리도 많이 했기 때문에 박지원 실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좀 하기 어려운 얘기 있으면 박선숙 대변인한테 들어가서 당신이 얘기하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니까 그렇게 신뢰를 했던 사람이죠. 미국의 어느 대통령과 비교할 수 있냐? 저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1928년 대공황 시절에 대통령이 돼갖고 미국을 어쨌든 그 공황에서 건져냈고 그 이후에 30년 동안 정말 미국의 시대, 세계 패권이 미국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대를 만들었던 게 프랭클린 루즈벨트인데 프랭클린 루즈벨트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DJ도 IMF라는 굉장히 어려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갖고 그 이후에 한 30년 정도 대한민국이 쭉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닦은 거거든요. 그 점에서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사실은 1928년에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다수를 점하는 거기도 공화당 우위의 사회였거든요. 근데 그게 루즈벨트 시대에 바뀝니다. 루즈벨트 시대에 완전히 민주당이 이제 우위를 점하는 미국 정치 지형에서 우위를 점하는 그런 시대가 만들어지고 그게
1980년대까지 거의 반세기를 가는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굉장히 강고한 어떤 보수 우위의 권위주의 집권이 거의 반세기 동안 이루어졌던 그런 게 1997년 이른바 평화적인 정권 교체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은 DJ가 잡았지만은 사실 그럼에도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보수가 강고했던 보수 우위의 사회였단 말입니다. 그게 DJ 집권 5년 동안에 이제 바뀌는 어떤 발판이 마련이 됐다. 그거는 DJ가 계속 이제 전국 정당화를 시도했고 그런 전국 정당화를 시도했던 노력들이 꽃핀 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꽃이 피게 되죠.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나면서 완전히 민주당이 이제 전국 정당이 되면서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2016년 총선이나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0년 대선 때 물론 0.73% 차이로 패하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전국 선거를 보면은 지금은 이제 오히려 보수 우위의 사회가 아니라 진보 우위, 민주당 우위의 유권자 지형이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전국 선거에서 이기기는 굉장히 어렵죠. 영남만 이길 뿐이지 충청도도 이기기가 쉽지가 않고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민주당이 앞서는 사회거든요. 이렇게 그 보수 우위의 어떤 정치 지형, 보수 우위의 사회적인 구도가 진보 우위 또는 진보 중심의 사회적인 구도로 바뀌는 계기가 바로 DJ 시대에 마련됐다는 점에서 루즈벨트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에 비하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저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존 F 케네디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요.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게 대통령 평가를 합니다. 저 싱크탱크라든가 대학의 정치학자들이 모여갖고 진짜 미국에서 훌륭한 대통령을 이렇게 쭉 레거시가 좋은 레거시를 많이 남긴 대통령을 쭉 넘버링을 하는데 그때 보면 5위 안에 항상 끼는 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항상 낍니다. 근데 존 F 케네디는 옛날에는 10위 안에도 많이 들고 그랬는데 요즘은 10위 안에 잘 못 들고 약간 그 밑으로 쳐져 있거든요. 10위에서 20위권 사이에 있거나 또 어떤 데는 20위에서 30위권 사이에 있는데 그럼에도 미국인들한테 가장 그 좋아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물으면 존 F 케네디를 꼽거든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건 존 F 케네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퍼스널리티. 그 당시 1960년대가 미국은 굉장히 격동의 시대였죠. 베트남전과 뭐 흑인 민권 운동, 뭐 대학가의 시위 같은 것들이 또 여성 그 어떤 여성들 여권 신장 운동들이 굉장히 활발하던 시기인데 그때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그런 어떤 진보적인 가치에 굉장히 그 충실하고 그것들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그러한 행동을 취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미국 국민들에게 이제 강렬한 인상을 심어줬고 또 비극적인 죽음, 댈러스에서의 이제 총격, 사망 같은 것들도 영향을 끼치죠. 마찬가지로 노무현 대통령도 굉장히 퍼스널리티가 국민들에게 굉장히 그 소탈하고 친화적이고 권위주의적이지 않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다가오고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도 굉장히 진보적인 가치에 충실하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옹호를 했죠. 사실 DJ는 그 당시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진보적인 정치인이 DJ였지만은 DJ는 내가 진보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항상 중도를 얘기했고 중도 개혁, 때로는 이제 중도 보수를 얘기했던 정치인이거든요. 하지만 그 노무현 대통령은 내가 진보다라는 것을 감추지 않죠. 그 대통령일 때도 항상 진보의 가치를 얘기했고 대통령이 끝나고 임기가 끝나고 퇴임한 이후에도 이제 진보의 미래라는 책도 쓰면서 진보적인 가치를 옹호하려는 굉장히 열정을 보여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고 여기에다가 역시 노무현 대통령 역시 좀 비극적인 죽음을 했다는 것들이 서사를 더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으로서 지금도 있는데 근데 정책을 놓고 보면은 DJ만큼 사실 성공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많이 수행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 점에서 존 F 케네디와 좀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DJ가 친미주의자냐? 친밀한 표현이 뭐한데 DJ는 굉장히 미국을 좋아했어요. 또 미국도 굉장히 DJ 좋아했고, 왜냐하면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그 자기들이 직접 나라를 세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네이션 빌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3세계에. 그 중에서 선진국이 되고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나라는 딱 두 수밖에 없어요. 일본. 일본도 거의 그 미국이 그 진주해 갖고서 그 나라를 다시 이제 재건했는데, 그 미국은 어쨌든 일본은 뭐 민주주의 국가로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아시아에서 자리 잡았고, 그 외에는 한국이 아마 거의 유일할 겁니다. 한국이 미군정 시대에 미군이 진주해 갖고 미군정 시대를 지내고, 6.25 이후에는 그 반세기 가까이 미군이 주둔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는데,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갖고 진짜 정권 교체도 되고 미국식 대통령제를 진짜 성공적으로 이룩한 제3세계 국가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성공적인 민주주의를 딱 아이콘이 누구냐면 DJ란 말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미국의 한국은 애증의 관계였죠. 물론 이제 대공산주의를 막는 천병으로서의 한국의 역할은 있었지만은, 그 정권은 항상 군사 정권이라든가, 그러니까 인권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비로소 DJ 시대에 들어와서 미국과 가치가 같으면서 미국의 이익에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나라 정부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 점에서 미국은 싱크탱크라든가 굉장히 DJ를 높이 평가하고 좋아하죠. 그리고 DJ도 사실은 미국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항상 그 DJ는 미국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이렇게 동경과 그것들을 한국에 이뤄내야 한다는 강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점에서는 친미주의자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서구식 민주주의의 신봉자,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로부터 인정받는 제3세계 지도자가 되기를 DJ는 굉장히 바랬던 거고, 그 점에서 보면 뭐 친미주의라는 비판이 일면 이렇게 타당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참 DJ만큼 미국의 사랑을 받고 미국이 좋아했던 정치인이 없는데, 오히려 한국에서는 미국이 반미주의로 몰리고 빨갱이로 몰리고 뭐 이렇게 종북주의자로 몰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참 DJ만큼 아이러니한 정치인이 없는 거죠. DJ만큼 사실 자유민주주의에 어떻게 보면 투철했던 정치인이 없는데, 오히려 한국에서는 보수로부터 빨갱이로 몰렸으니까, 이 한국의 보수라는 게 얼마나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가 하는 거를 DJ와 미국 관계를 보면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우리나라 이제 대학 기관이라든가 우리나라 싱크탱크에서 역대 대통령들을 그 레거시만 갖고 정말 얼마나 잘했냐, 국정 운영을 얼마나 잘했냐만 갖고서 대통령 순위를 매긴다면은 저는 DJ가 2위에 오르지 않을까. 지금 국민선호도에서는 노무현, 박정희, 그다음 김대중이지만은 진짜 객관적으로 학자들이 레거시를 평가한다면 DJ가 1위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많은 정책들을 성공시켰으니까. IT 정책을 통해 갖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반을 깔았고, 또 일본 대중문화 개방해 갖고 K 콘텐츠가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깔았고, 또 남북 정상회담을 해갖고 동북아 평화를 가져왔고, 그리고 뭐 사회안전망도 만든 측면도 있고, 그처럼 여러 가지 그 어떤 정책의 성공을 했다. 물론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사실은 큰 업적을 남겼죠. 그 경제 개발과 고도 성장을 이뤄갖고 우리나라가 저 그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그걸 만든 거는 어쩌면 박정희 대통령의 공로죠.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18년이라는 집권 기간, 긴 집권 기간 동안에 어떤 경제 성장을 이룬 거거든요. 그에 비하면 5년이란 짧은 기간에 이렇게 단기간에 수많은 정책 성과를 이룬 거는 DJ밖에 없지 않나.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뭐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그 뒤에 대통령들 보면 지금은 5년 임기가 정말 후딱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지나가는 대통령들이 점점 더 많아지거든요. 그런 걸 비교하면은 박정희 대통령보다도 훨씬 그 업적에서는, 그 5년 동안의 업적에서는 DJ 업적이 훨씬 크게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점에서 좀 저평가돼 있다. 그 저평가돼 있는 거는 아마 그 임기 말에 이제 새 아들 비리라거나 이제 측근 비리, 또 호남 편중 인사, 그런 논란들이 많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작용했을 텐데, 앞으로 이제 국정 운영만을 갖고서 평가한다면은 앞으로 DJ의 평가는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지금도 많은 정치인들이 어쨌든 DJ를 높게 평가하죠. 꼭 민주당뿐 아니라 저 국민의힘 정치인들 중에서도 DJ가 잘했다라는 평가를 하는 정치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적어도 DJ가 잘했다라는 걸 부정하는 정치인은 진보 보수를 떠나서 지금은 찾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DJ의 레가시에 대한 재평가는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하나 이제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DJ는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정말 숨소리까지 미국에 알려주라 그래갖고 임동원 그 당시 국정원장이나 박지원 비서실장이 북한과의 모든 그 접촉이나 그 대화 같은 것들을 다 고스란히 미국에 얘기를 해줬거든요. 사실은 그 점에서 보면 진보 진영에선 저 김대중 대통령이 너무 미국에 대해서 저자세자라고 비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남북 사이에 따로 이렇게 얘기하는 민족적인 어떤 관점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미국과 협의하면서 남북 관계의 진전을 이뤘거든요. 이거 박지원 실장이 얘기해준 일화인데, 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다음에 그 당시 클린턴 행정부니까 웬디 셔먼이라는 그 미 국무부 조정관이 왔었는데, 한번 그래갖고 웬디 셔먼의 초청으로 미 대사관에서 이제 박지원 장관이 저녁을 먹었단 거예요. 먹으면서 쭉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얘기를 하고서 이제 헤어졌는데, 다 보고를 했죠, DJ한테. 제가 오늘 이제 웬디 셔먼하고 대사관에서 저녁 먹으면서 북한과의 이러이러한 얘기들을 다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잘했어. 근데 그 다음에 또 웬디 셔먼이 연락이 와서 이번에 술을 한잔 하자, 대사관에서. 그래갖고 처음에는 자기가 그 술 한잔 하자는 걸 거절했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만나갖고 다 얘기해줬는데 뭘 또 술을 마시자고 하나 그래갖고 DJ한테 아니 지난번에 웬디 셔먼한테 다 모든 걸 다 얘기해줬는데 또 술을 한잔 하자고 그럽니다. 제가 거절했습니다 하니까 아니 왜 거절하냐, 가서 당연히 해야지. 왜냐하면 지난번에 당신이 한번 얘기를 했지만 아직 웬디 셔먼과 미국 정부는 당신 말을 믿지 못하는 거다. 술 마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만나갖고 또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웬디 셔먼과 미 대사관에서 만나서 이제 술을 그때 굉장히 많이 마셨답니다. 그래갖고 거의 뭐 집에 돌아오는 과정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는데, 그 다음날 박지원 장관이 굉장히 부지런하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그날은 아침에 워낙 술을 많이 마셔갖고 자고 있는데 그 부인이 깨우더란 거예요. 빨리 일어나라고, 대통령 전화가 왔다고. 그래갖고 깜짝 놀라갖고 일어나갖고 대통령 전화 받아갖고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너무 술을 많이 마셔갖고 지금 늦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는 다 했냐고. 예, 어제 술 마시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한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잘했어. 그렇게 해야지 미국이 당신을 믿고 우리 정부를 믿을 거야. 그 정도로 진짜 DJ는 미국의 모든 얘기를 다 해줄 정도로 미국을 믿고 미국과 함께 했던 거거든요. 그만큼 어떤 미국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그만큼 또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그러니까 이제 DJ한테 대북 관계에서는 DJ 대통령이 운전대를 잡으라고 클린턴이 양보를 했던 거, 그런 신뢰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 점에서는 진짜 친미 정부라고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프로 아메리카, 프로 USA 정부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은 할 말은 없죠. 근데 그거를 이제 빨갱이라고 오히려 이제 보수 쪽에서는 비난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이렇게 비판을 받았던 그건 노무현 대통령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한미 FTA 할 때 진보 진영이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저거 완전히 친미적인 정책을 편다고. 근데 사실 그거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한미 FTA가
오히려 한국에 많은 도움을 줬던 거죠. 그 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DJ나 노무현이나 미국에 대해서는 친미 반미를 떠나갖고 굉장히 실용적으로 접근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는 미국에 굉장히 그 협조를 했고, 반대로 뭐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거는 뭐 반대하는 게 있었을 수 있는 거죠. 그랬던 실용주의적으로 이렇게 미국과의 관계를 맺었던 어떤 대통령이 아니었나 싶습니다.